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평화롭고 고요해야 한다고. 매일 아침 이 강릉 바닷가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70평생이 파도처럼 요동쳤던 시간을 후회했다. 고요했던 날이 있었던가. 굽이굽이 산 넘고 물 건너왔건만 마지막 고개는 내 예상보다 훨씬 험준했다. 그 불안함은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내 가장 큰 죄는 성공이라는 허상에 평생을 바친 것이었다. 40년 전 나는 이 낡은 시장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사로잡혔다. 그때의 나는 무모했고 세상을 내 발밑에 두려 했다. 나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시장 바닥에서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때 시장 한쪽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운영하던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내가 땀을 닦을 때마다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던 그녀의 손길은 내 인생 최초의 따뜻함이었다. 만복씨, 당신은 눈빛이 달라요. 언젠가 이 시장을 다 사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마트로 만들 거예요. 수연은 늘 나를 믿어주었다. 그녀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고 곧 수연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리고 상민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내 야심은 작은 가게에 만족하지 못했다. 시장 전체를 사들이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은행 대출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때 귀신같이 나타난 것이 암흑가의 김 회장이었다. 김 사장, 사람이 꿈을 꾸려면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 돈으로 시장을 먹어. 그리고 성공하면 이자 몇 배로 갚으면 돼. 김 회장은 낡은 서류 가방, 가득 현찰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 그 돈은 피와 땀이 아닌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돈이었다. 그때 그 돈을 거절했어야 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그 검은 돈을 잡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깡패들이 시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연과 어린 상민이를 위협했다. 나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은 무력했다. 나는 결국 깡패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수연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다. 당신과 상민이는 내 성공에 방해돼. 난 더 큰 돈을 벌 거야.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고 나는 그녀의 울음을 외면했다. 그게 내가 그녀와 상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내가 사라져야만 그들이 깡패들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녀에게 돈 몇 푼을 쥐어준 채 이별을 통보하고 밤이슬을 맞으며 도망쳤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 당신은 변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군요. 그 목소리가 내 70평생을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비겁했고 잔인했으며 내 죄의 무게는 산처럼 무거웠다. 그 후 나는 태호의 엄마를 만나 재혼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일했고 빚을 갚고 다시 가정을 꾸렸다. 태호, 민준, 석진이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첫 가정에 대한 죄책감은 늘 내 안을 좀먹었다. 노년에 다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이번에 얽힌 박 사장은 과거의 김 회장보다 더 악랄했다. 그는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사라져야만 내 아들들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 도대체 이 돈은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가 막아들인 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저희 회사가 아버지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경고받은 거 모르세요? 저희 회사 담보까지 위험해지는 건 모르세요? 아버지 사업은 이제 그만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 무모함이 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형은 그게 할 소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젊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형은 아버지한테 돈 얘기밖에 안 해. 아버지의 꿈이 짓밟히는 게 안 보여. 아버지, 제발 형 말 무시하세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내가 뭘 도울 건데, 민준아. 내 캠퍼스나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아? 너는 평생 현실을 모르고 살아. 형이야말로 아버지의 고독을 외면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잖아.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인정과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만해요, 형들. 제발.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심장을 면도칼로 긋는 것보다 아팠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남긴 것이 고통과 갈등뿐이라니. 나는 그날 내 생애 가장 후회되는 날의 복사판을 보았다. 내 실수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처럼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방에서 깨끗이 개어진 이불과 가지런한 슬리퍼를 보았다. 그 정도 된 모습이 오히려 강한 불안감을 주었다. 아버지가 도망치셨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방을 나서는 순간 책상 위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나를 망치처럼 때렸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뒤졌다. 나는 그 지갑 속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필사적으로 믿었다. 내 손에 잡힌 것은 얇게 접힌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열쇠고리였다. 낯선 여인과 민준이와 닮은 어린 소년. 이 사진은 대체 뭐지?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CCTV 영상 속 남자의 실루엣은 위협적이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계획된 납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깊은 수렁이 있다는 뜻이었다. 저 남자, 아버지를 아는 사람 같아요. 움직임이 너무 능숙해요. 단순한 빚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민준아, 석진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긴 것이 있어. 이 열쇠고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살던 상민이라는 형이 잃어버렸던 거랑 똑같아. 아버지의 배다른 아들일지도 몰라. 우리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상민이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아버지를 납치한 사람이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밀과 얽힌 또 다른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누나 은영에게 달려갔다. 은영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왔지만 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다. 우리는 사진과 열쇠고리를 들이밀며 진실을 요구했다. 누나, 이제 숨기지 마. 이 사진 속 여인과 아이는 누구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긴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이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은영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아버지 만목이 평생을 짊어진 이중의 십자가 이야기였다. 그래, 상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던 수연 이모의 아들이지. 그 당시 아버지 시장 사업에 얽힌 김 회장 일당이 있었어. 그들이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수연 이모와 상민이를 노렸대. 아버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지. 그때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철저한 절연이었어. 아버지는 수연 이모에게 성공을 위해 너희를 버린다는 모진 말을 하고 떠나셨대. 깡패들에게는 나는 그들을 버렸다.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사람은 너희에게 없는 이혼한 아내와 자식들 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셨지. 그들이 수연 이모와 상민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든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아버지를 무모하고 이기적인 사업가라고 비난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중의 십자가를 메고 있었다. 그 고독의 무게를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누나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방에 홀로 남아있는 슬리퍼를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납치범이 배다른 형제 김상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우리는 상민이가 잠적한 장소 아버지 만복이 재개하려다 실패한 뒤 헐값에 넘긴 재개발 예정 시장의 폐허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후 어머니는 희망을 잃고 병을 얻었다. 아버지가 큰 꿈을 꾸었던 이 낡은 시장터는 우리에게는 절망의 끝이었다. 어머니는 여기서 작은 야채 가게를 다시 열려 했지만 병이 깊어져 실패했다. 나는 평생 이 낡은 폐허 속에서 버려진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나의 복수는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과 성공이라는 허상을 부수고 그를 내가 겪었던 고통이 공간에 가두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상민을 찾아냈다. 험악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 다크 후드를 뒤집어 쓴 그는 우리의 기억 속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상민아, 내가 우리 아버지 데려갔지. 왜 그랬어?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이 역겹다.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나한테는 복수 대상일 뿐이야. 내가 이 폐허 속에서 뭘 보고 자랐는지 알기나 해? 내 어머니는 여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어. 그 사람 때문에. 너는 왜 진실을 모르니?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널 지키려고. 지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버려놓고 지켰다고? 그게 아버지야. 나는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버려졌다는 상처 하나로 살았어.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한테는 어머니의 피와 이 폐허의 흙만 남아있어. 상민 형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때렸다. 그가 아버지를 증오하는 만큼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리는 대신 그를 설득해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 모두 김만복의 아들로서 이 비극을 끝내야 했다. 우리는 상민을 붙잡고 격렬하게 대화했다. 은영 누나에게 들은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상민은 혼란스러워했고 끝내 폭발했다. 그러나 태호의 논리적인 설득과 민준의 감성적인 호소가 상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 지금 내가 끌어들인 박 사장에게 넘어갔어. 박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 복수가 아버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상민아, 너도 알잖아. 아버지의 눈빛. 그분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돌려줘. 우리 함께하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필요해. 상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납치하는데 이용당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에 대한 충격이 그를 흔들었다. 우리는 내 형제가 되어 폐허 속 지하 입구로 향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누고 있었다. 이 험한 추적의 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장남이라는 무게 때문에 너를 너무 몰아세웠어. 민준은 태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척했어.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 넷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아버지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 폐허 속 깊은 지하. 그곳은 아버지의 과거와 우리의 죄책감이 뒤섞인 곳이었다. 낡은 강철 문 앞에 선 우리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상민이 앞장섰다. 그는 이 지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심해. 여기는 예전에 불법 창고로 쓰던 곳이야.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박 사장의 부하들이 잠복해 있을지도 몰라. 내가 길을 열게.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계단 벽은 곰팡이와 낡은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었다. 걷는 내내 먼지가 풀풀 날렸고 우리는 각자의 불안과 공포를 삼켜야 했다.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는 벽을 따라 이동했고 상민은 능숙하게 낡은 자물쇠를 해제했다. 상민 형의 모습에서 나는 낯선 강인함을 보았다. 우리가 평온하게 살았던 시간 동안 상민 형은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나는 미안함과 동시에 강렬한 형제애를 느꼈다. 우리에게는 이 형이 필요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묶여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만복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태호야, 민준아, 너희는 왜? 상민아, 너까지 여기 오면 안 됐는데? 그때 그림자 속에서 중년의 험악한 남자 박 사장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사장의 뒤에는 두 명의 건장한 부하가 서 있었다. 감동적인 재회는 여기까지다. 김만복 씨,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군. 그래, 내 놈들이 대신 갚아야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박 사장,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구할게. 아버지 목숨만 살려줘.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다고. 복수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야. 박 사장의 아버지, 그는 순진하고 정직한 분이었다.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그는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지.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그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고 결국 그 돈을 모두 날렸다. 내가 그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보가, 나는 돈보다 너의 신뢰가 깨진 것이 더 아프다. 내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 후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 사장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까지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다. 나는 그를 배신했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인간적인 신뢰를 짓밟았고 박 사장은 그 복수를 원한 것이다. 나는 박 사장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했다. 박 사장,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네 아버지를 배신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 나를 데려가라. 이 아이들을 보내줘. 이 자식,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해서 나를 이용했겠다. 당장 총 내려. 당신의 복수가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어. 닥쳐! 내가 겪은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박 사장이 총구를 만복에게 겨눈다. 그때 민준이 몸을 던져 박 사장 쪽으로 뛰어든다. 민준아, 안 돼. 총성. 섬광이 어둠을 가른다. 민준이 굉음과 함께 금속 기둥 옆으로 무너진다. 민준은 평생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희생을 선택했다. 시간이 멈췄다. 쓰러지는 민준이를 보며 나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민준이는 우리 형제 중 가장 섬세하고 여린 아이였다. 그런 민준이가 우리를 위해 총을 맞았다. 이 엄청난 희생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성적인 장남이 아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다. 내 이놈. 상민과 석진도 지체 없이 가세했다. 상민은 박 사장에게 달려들어 총을 든 팔을 꺾었고 석진은 만복의 끈을 필사적으로 풀었다. 내 아들들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 나는 묶인 끈이 풀리자마자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눈 떠. 아들아. 내 눈물은 민준이의 상처 위에 떨어졌다. 나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았지만 내 아들은 용감했다. 그때 지하 문이 터지고 SWAT 팀이 진입했다. 강렬한 전술 조명이 어둠을 쓸어낸다. 늦지 않았다. 박 사장과 부하들은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박 사장은 끌려나가면서도 만복을 향해 절규했다. 김만복부, 당신은 영원히 죄인이야.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형들은? 민준이의 총상은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붙잡고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새 아들과 상민이를 앞에 두고 내 삶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상민이를 버려야 했던 이유, 시장 사업의 진실, 박 사장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짊어졌던 모든 고독의 무게를. 상민아, 태호야, 민준아, 석진아, 나는 너희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비겁했고 죄인이었다. 특히 상민아, 나는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를 아버지로 받아주겠니?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 늙은 아비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실뿐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쁘기만을 바랐어요. 그래야 내 삶의 고통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고독을. 이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세요. 태호는 상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주는 침대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석진은 만복의 손을 잡았다. 네 남자의 눈물과 화해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40년에 걸친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제야 완전히 걷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 진짜 가족이 되었다. 재혼 가정, 배다른 형제, 아버지의 비밀, 이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우리는 아버지의 죄도, 상민 형의 상처도, 민준이의 희생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형제애를 발견했다. 며칠 후 우리는 누나 은영까지 모두가 모여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밥과 국,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훈훈해졌다. 상민도 어색하지만 식탁 한쪽에 앉아 형들과 함께 웃었다. 나는 그날 내 생애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의 복. 사판을 보았지만 결말이 달랐다. 흩어지지 않았다. 서로를 지켜냈다. 내 잘못으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힘으로 극복했다. 노년의 삶은 평화로울 필요는 없다. 다만 진실해야 한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를 위해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는 이 뜨거운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내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길고 짙은 불안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그림자와 겹쳐진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일 뿐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하나다.